러시아와 체첸 공화국 간에는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푸틴 대통령이 오세티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지아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남오세티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전쟁의 이면에는 러시아와 서방 간에 카스피해 주변의 온유와 가스를 둘러싼 자원 전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GOTV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원 전쟁의 관점에서 두 전쟁을 집중 분석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재건 야망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GOTV가 정립한 PPT 이론의 관점에서 이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 터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카프카스 지역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카서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유럽의 동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남단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카프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유럽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리학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엘브루스 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선 카프카스 산맥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끝자락에는 우리에게 이름이 낯익은 곳이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소치가 그곳입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이곳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하고도 심판의 일방적인 판정으로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곳입니다. 카프카스 산맥 북쪽에는 다뉴브강 하류에서 울라강 중류까지 펼쳐진 흑해 스텝 혹은 폰틱 스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 폰틱 스텝 지역에 속합니다. 최초로 말을 길들인 곳, 그리고 인도 유로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목의 탄생지도 이곳이며 몽골 초원을 거쳐 지금의 만주까지 전파됩니다. 신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키타인들의 고향입니다. 몽골 제국의 킵차크 한국의 영토였기도 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남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산악 스텝이 위치합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 된 포도씨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포도를 그때부터 재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에서는 기원전 5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측정된 와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와인 양조장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역사적 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프카스 지역은 산맥을 중심으로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로 구분합니다. 북쪽은 러시아 영토이며 5공화국이 산맥과 접해 있습니다. 체첸은 이들 공화국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에는 1991년 소련 붕괴 시 독립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남카프카스 지역을 트랜스코카시아라고 하는데 일종의 러시아와 중동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만주 지역처럼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만나는 경계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지도에서 색상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인종을 나타냅니다. 코카서스 지역은 고대로부터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의 접경지대였던 까닭에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종 갈등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요.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전쟁도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조지아인 외에도 서북쪽에는 아파지아인, 북쪽에는 오세티아인, 그리고 남쪽 국경지대에는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세티아인이 분포한 지역은 코카서스 산맥 북쪽 러시아의 북오세티아 공화국까지입니다. 조지아에서 오세티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남오세티아라고 합니다. 체첸과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전쟁을 설명하기 전에 카스피해 주변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스피해 주변에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거대한 유전과 가스 분지가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렇게 5개 나라가 해수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쪽부터 살펴보면 러시아 땅과 카자흐스탄에 걸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분지가 있습니다. 북부 카스피해 분지와 북부 우스타트 분지, 중부 카스피해 분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에 걸친 지역에는 남부 카스피해 분지가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넓게 분포한 아무다리아 석유 및 가스 분지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걸친 천산 폴드벨트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석유 가스 매장지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가스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일명 지옥의 문이라는 곳입니다. 1971년 소련 시절 한 지질학자가 천연가스가 매장된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굴착기로 뚫다가 붕괴되어 지름이 100m 정도 되는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독가스가 나온 것을 막기 위해 불을 질러 지금까지 50년 동안 불타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가스 매장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연방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자마자 BP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카스피해 북부에 있는 유전지대는 러시아 영토에 있고 러시아 유전지대를 공유한 카자흐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떨어져 있고 서방의 자본을 필요로 했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영토에 있는 석유와 가스 매장지의 개발에 적극 뛰어듭니다. 1991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 아제르, 치라그, 군하실리 유전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유전을 약칭으로 ACG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 개발에 참여한 회사는 미국의 파이프라인 석유 운송 전문 회사인 아모코, 지금은 쉐브론에 합병된 유니칼, 영국의 BP, 노르웨이의 에너지 회사 스타토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맥더모트입니다. 당시 엘친 정부로서는 이 개발에 참여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정치적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1993년 아제르바이잔의 친러 성향의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협상이 중단됩니다. 그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코오일을 컨소시엄에 초대하여 1994년 협상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1997년 8월 유전 시추가 시작되고 그해 11월 첫 생산을 합니다. 총 투자액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유전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BP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AGC는 아제르바이잔 석유 수출의 95%를 담당합니다. 카스피해 주변에서 매장된 석유와 가스는 매장량은 많으나 가장 큰 문제는 수송입니다. 중동의 석유와 가스는 주로 페르시아만 해상과 그 주변의 육지에 있기 때문에 선박을 통해서 대량의 석유와 가스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피해 온유화 가스는 구소련 시절 건설된 송유관과 가스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의존을 벗어나려면 철로나 차량을 통해서 운반해야 하는데 이는 원가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수출 물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ACG 유전에서 생산된 온유화 수송을 1997년 가동된 러시아의 바크 노보로시스크 송유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영국 석유회사 BP와 바쿠 습사 송유관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99년 이 송유관은 정식 오픈됩니다. 이 송유관은 조지아를 통과해 흑해로 연결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석유회사 BP와 석유 운송 계약을 체결한 아제르바이잔과 송유관 통과를 허용해준 조지아의 조치는 불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BP가 투자한 바쿠 트빌리시 세이안 줄여서 TBC 파이프라인이 2006년 가동됩니다. 푸틴 정부 시절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유화 가스는 상가찰 터미널을 통해서 파이프라인과 연결됩니다. 상가찰 터미널은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로써 러시아 송유관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석유 수송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메니아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인종 문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송유관도 조지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조지아가 푸틴을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상가찰 터미널에서 습사와 노보로시스크로 보내진 석유는 유조선으로 옮겨 실어지고 유조선은 흑해를 통과해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향합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바닷길입니다.
한강과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단폭은 700m 정도이고 길이는 31km로 광진교에서 김포대교 구간 정도의 길이입니다. 유조선으로 선적한 원유는 이곳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향합니다. 카프카스 지역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분쟁 중에 하나가 조지아 정부와 아파지아 분리지하들 간의 분쟁입니다. 아파지아 위치는 러시아의 소치와 인접해 있으며 조지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이곳은 고대의 아파지아 왕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소련 붕괴 다음 해인 1992년 아파지아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조지아 정부군이 즉각 개입했지만 그 이후 13개월간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주의자들은 조지아인 25만 명을 추방하고 15,000명 정도를 살해해 인종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은 아파지아까지 확산됩니다. 독립국가 탄생과 아파지아의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체첸 공화국도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러시아 연방군이 즉각 투입되고 체첸 수도 그로즈니는 폐허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첸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러시아도 반군들의 테러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러시아 폭격으로 체첸 대통령 조하르 두다예프가 사망하자 엘치는 1996년 급히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러시아 공화국 주의는 남겼지만 사실상 독립을 묵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1차 전쟁은 체첸의 승리로 끝났지만 체첸 정부 내 내분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7일 체첸 반군이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 1000명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다게스탄 일부 마을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리스 엘친 정권 말기 푸틴이 총리로 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모스크바 아파트가 폭파되는 테러 사건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실세 총리였던 푸틴이 고난을 행사했던 러시아는 즉각 공습을 단행하고 러시아는 2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푸틴의 신속한 결단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을 받았고 국내 내에서는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러시아가 체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첸이 독립하면 연쇄적으로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이 독립을 요구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붕괴 이후 나토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과 1994년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에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은 현재 나토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의 독립은 국경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첸의 독립을 막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유와 가스 자원 때문입니다. 카스피의 중부 석유 및 가스 매장지가 체첸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카스피에서 생산되는 온유와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이 이들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미 서방의 자본들이 소련이 붕괴하자 남부 카스피의 석유 매장지대에 들어와 유전을 개발하고 송유관을 건설해 유럽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카스피의 주변 온유와 가스를 서방에 내어줄 수 없고 온유와 가스 수송의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첸의 독립을 막아야 했습니다. 조지아 전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카스피해 주변의 가스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는 석유보다 더 늦게 개발됩니다. 소련 시절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자 소련에서 가스관을 건설하여 아제르바이잔에 가스를 공급해줍니다.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서방의 기업들은 남부 카스피해 유전과 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기는 것을 우려했고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남부 카스피해 가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가스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조지아 티빌리시를 경유해 터키의 에르주름까지 가는 가스관이 2006년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가스관은 향후에 개발될 아나톨리아 횡단 가스관과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이 연결되어 이탈리아까지 가스를 수송하고 향후 동유럽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방의 자본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대통령은 카스피해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4자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를 더욱 자극합니다. 이 협정 후 유럽은 2002년 나부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터키의 에르주름에서 남카프카스 가스라인에 연결하여
오스트리아까지 보내는 가스관입니다. 이 가스관 건설 계획이 성공하면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가스가 유럽에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터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나부코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합니다. 나부코 파이프라인은 라이벌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계획 중인 사우스 스트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국가들이 아드리아 횡단 가스라인을 선호하면서 2013년 폐기됩니다. 2005년 러시아와 가스 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가 러시아를 불쾌하게 하는 화이트 스트림 라인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간의 가스관을 새로 건설하고 화이트 스트림을 연결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화이트 스트림은 흑해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건설하여 조지아에서 루마니아까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가스관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2008년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이익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우선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2009년 3월 조지아 정부는 화이트 스트림과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가스 공급을 통해 강한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는 푸틴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90년대 카스피아 에너지 개발에 적극 뛰어든 서방의 기업들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엘친과 비교하면 푸틴은 달랐습니다. 푸틴이 2000년 집권하자 러시아 올르가르이들의 소유하고 있던 에너지 기업들을 장악하고 러시아 자체를 거대한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고 직접 운영에 나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로 링크한 푸틴의 가스 공급망 장악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틴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남카프카스 가스관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 흑해를 가로지르는 블루스트림을 서둘러 완공하여 2003년 가동에 들어갑니다. 또 러시아는 2007년 사우스 스트림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부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무력화하고 가스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라인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부코 가스관 계획이 취소되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유럽의 제재로 이 계획은 취소됩니다. 사우스 스트림은 나중에 투르크 스트림으로 대체되어 2020년 1월에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카스피해 가스 공급망을 놓고 유럽과 러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08년 8월 조지아에서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과 조지아 정부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세티아인은 조지아와 러시아에 모두 분포하여 살고 있습니다. 8월 7일 조지아 정부군이 남오세티아 수도 처암빌리로 진군하자 바로 그 다음날 푸틴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오세티아에 군대를 투입하고 조지아 전역에 공습을 시작합니다. 2000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조지아와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푸틴은 조지아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 조지아는 서방에 편입되기를 원했습니다. 1994년 나토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1999년에는 BP가 100% 지분 참여한 바쿠 수파 성유관 건설의 조지아 땅을 통과하도록 해줍니다.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동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가 친서방화 정책을 펴고 유럽에 편입되는 노력을 합니다. 구소련에는 조지아 출신 정치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탈린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중에는 카카 벤두키제와 바드리 파타르카시빌리도 조지아 출신이었습니다. 카카 벤두키제는 러시아 최대 중공업 회사인 OMZ의 CEO였고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주는 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 푸틴의 숙청을 피해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인 조지아로 돌아와 경제부 장관이 됩니다. 2008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했었습니다. 바드리 파타르카시빌리는 러시아 최대 미디어 회사의 총책임자였고 1999년 엘친 당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원자인 베제로프스키가 구속되자 그도 고향인 조지아로 돌아와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푸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조지아의 지도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의 푸틴을 지지하는 정책을 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2003년 장미혁명으로 소련 시절 외무장관을 지냈던 세바르나제 대통령이 물러나고 미하일 시카빌리가 2004년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최대의 목표는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의 지배권을 다시 찾아오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조지아가 친서방화되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 정부를 지원합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되자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러시아 비자 제도를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조지아와 갈등이 고조됩니다. 러시아는 조지아 정부의 상의도 없이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주민들에게 러시아 비자를 대량으로 발급해 줍니다. 남오세티아 정부 예산의 3분의 2는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오세티아 보안 조직도 러시아 정보기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조지아 정부가 스파이로 의심되는 러시아인 4명을 추방하면서 러시아와 조지아 간 전면적인 외교 및 경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심 조지아를 손봐주겠다고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푸틴에게 조지아 정부군의 남오세티아 진군은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내분을 조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군이 진군하자마자 바로 러시아가 군대를 보낸 이면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분쟁 지역이 아닌 수도 트리빌리시와 주변 지역에 맹폭격을 합니다. BP 주도로 건설된 송유관도 집중 포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리빌리시 남쪽 바쿠 트리빌리시 세이안 파이프라인과 바쿠 섭사 송유관 교차 지점에 45개의 화염이 목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테스트한 것도 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 조지아 정부와 뉴스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호스트 서버를 비활성화시켰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러시아를 구세주로 묘사하고 선전선동을 하는 방송도 연일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5일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8월 25일 전격적으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푸틴은 독립국가 연합의 탈러시아와 나토 가입에 경고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조지아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기 위한 트랜스 카스피안 가스관 계획은 무산됩니다. 동시에 유럽의 나부코 가스관 건설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누부코 가스관 건설 계획에 대응하여 발표했던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계획은 트리크 스트림으로 대체되었고 남유럽과 동유럽에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지아 전쟁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과 구소련 시절 건설된 센트럴아시아 센터 1, 2와 오크렌 메누 기존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하고 2007년 카스피안 코스탈 가스관을 건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9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가스프롬 회장인 이고르 세친이 이 계획을 취소합니다. 대신 센트럴 아시아 센터 3, 4가 건설되어 2020년 가동됩니다.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송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09년 중앙아시아 중국 가스라인이 오픈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공급되는 가스라인은 현재 2개입니다. 중국 국경부터는 웨스트 이스트 가스라인을 통해서 중국 내륙으로 보내집니다. 중국 공급량이 늘면서 유럽의 카스피의 지배권은 약해집니다. 유럽은 가스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2007년 이란에서 스페인까지 연결하는 페르시아 파이프라인을 검토합니다. 이 계획은 나부코 파이프라인의 대안으로 검토됩니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사우스 스트림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 가스 부문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럽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계획은 취소됩니다. 다른 대안으로 카타르 터키 라인이 검토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를 거쳐 터키로 가는 라인입니다. 유럽의 제안을 시리아가 거부해서 무산됩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거부한 이유는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조지아 전쟁을 통해 유럽이 카스피해 석유와 가스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남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여 동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지아 전쟁,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그 이면에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 간에 보이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에 숨겨진 러시아와 유럽 및 미국 간의 가스 전쟁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